나다시 1이죠. 이 하강 나다시 1. 지난 시간 앞부분 내용 오랜만에 수업 왔으니까 정리 좀 할게요. 잠깐 34초 넘겨보시면, 자, 창고직인 자항과 기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트럭 운전수가 있고요. 그리고 뒤에 가면 나오지만 뭐 딸기코라든가 외눈가 이런 사람들 나오죠. 이런 사람들은 여기는 장씨, 김씨라는 그 사람의 성을, 운전수는 그 사람의 직업을, 딸기코나 외눈깔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신체적인 특성을 삼은 별명을 가지고 전부 다 이름을 대신해서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들이 원래 이름 다 있겠죠. 그런데 자신의 이름을 숨긴 채 성을 대신해서, 직업을 대신해서 별명을 대신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현대 사회의 익명성을 보여주는 것. 익명성이라는 요인이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 출제 요소고, 두 번째가 이 자항이 자기가 지금 이 잘못 상자가 배달된 사실을 이 상자 주인에게 편지를 보내겠다라고 하니까 운전수가 그럴 필요가 없다. 상자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내가 일하고 있는 창고에 딸기코와 외눈깔이 일하고 있는데 얘네들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다. 요거는 뭐냐? 바로 현대사회의 서로 소통을 하지 않는, 서로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이야기를 주고받거나 친분을 쌓거나 하지 않고 그냥 넌 너고 난 나야 라는 단절성을 보여주는 장치, 두 번째 중요한 출제 요소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자항이란 존재와 기임이란 존재가 아직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무언가를 상징하고 있는 상징적 인물이라는 것. 이것에 대한 답은 이 나다시 2를 좀 더 보면서 설명을 추가로 드리기도 할게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36쪽에 나다시 1. 자, 자항과 트럭 운전수 손수레에 실은 상자들을 창고 밖으로 운반해 간다. 침대에 앉아있던 기임은 일어나서 자신의 담요를 둘둘 말아 걷는다. 그리고 침대맡에 낡은 짐가방을 꺼내 물건을 주워 담는다 해가지고 이 기임 행동, 이 침대맡에 있는 가방을 꺼내요. 그리고 물건 담습니다. 뭐 하려는 행동? 이 창고를 떠나기로 마음먹은 기임의 행동이죠. 다링이 기임의 곁으로 다가옵니다. 마침내 결정한 거예요. 그래, 함께 가서 살기로 했어. 다링과 함께 가서 창고 밖으로 나가기로 했어. 그러자 다링이 살림도구들이 있는 곳에 와서 접시, 그릇, 찻잔들을 가져와 낡은 짐가방에 담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조건 다 가져가요. 자, 지금 여기 다링이라는 인물이요, 가방 안에 접시, 그다음 모든 살림도구 막 집어넣어요. 그런 다음에 무조건 다 가져가요. 이런 말과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희곡에서 보이는 특징 중 하나인데, 우리 소설은 서술자가 있어. 그래서 서술자가 예를 들어 우리 앞에 나상이라는 작품 보게 되면 형은 뭐 어리숙했다 혹은 너무 솔직했다 이런 식으로 직접 제시해 줄 수 있는 서술자가 있지만 희곡에는요 서술자가 없어요. 그래서 서술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희곡에서는 인물의 성격을 제시할 때 서술자에 의한 직접 제시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말하기가 없어요. 모두 뭘 통해 가지고 등장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 가지고 간접 제시. 간접 제시라고 하면 보여주기. 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그 사람의 성격을 파악해낼 수 있어야 돼요. 뭐 한다 그럽니까? 다 가져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창고에는 기임만 살고 있던 게 아니었죠. 자항도 함께 살고 있었거든.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바로 이기적인 성격. 욕심이 많고 이기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말과 행동입니다. 이 작품에서 주로 등장하는 네 인물, 자항, 기임, 운전수, 여기는 다림까지
이 인물들이 전부 다 현대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달인도 마찬가지죠. 달인 지난번에 한 번 했죠? 상자 안에 뭐가 들었대요? 사람들에게 이로운 물건이 들어있대요 라고 하다가 뭐 폭탄이 들어있대요 라고 하다가 계속 말을 바꾸잖아요. 이거는 뭐냐? 자신의 말에 혹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여기서는 욕심 많고 이기적인 현대인의 모습을 달인의 말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자, 오른쪽에 넘어갈게요. 자, 핵심 정리의 1번을 보시면 앞에서 상자 안에 들어있는 게 뭘까라고 우리 다행히 추측했던 기계나 폭탄. 기계는 사람들을 기쁘고 즐겁게 하고, 폭탄은 한꺼번에 죽일 수 있는 상자입니다. 근데 무엇이 들어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이거죠. 바로 실제 사회의 본질적 모습을 알지 못한다라는 말은, 상자 안에 물건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뭐만 합니까? 추측만 해요. 그러니까 겉으로 상자 안에 이런 물건이 들어있을 것이다 라고 그냥 추측만 하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달인의 말은 뭘 보여주느냐? 실제 사회의 본질적 모습을 알지 못한다라는 얘기죠. 바로 실제 사회는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기쁘고 즐겁게 하거나 죽이는 것만이 존재하는, 실제 사회는 선, 악, 그리고 이해. 정말 이해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눠야 돼요. 이익과 손해니까. 이런 것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데, 겉으로 보기에 뭐 한다고? 우리 사회는 이런 사람들에게 좋은 거, 나쁜 거, 혹은 이로운 거, 해로운 것만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쉽게 얘기하면요, 깊이 있는 생각을 하지 않고 겉으로만. 우리 어릴수록 이런 게 있어요. 이야기를 읽다 보면 누가 우리 편이야? 누가 좋은 사람이야? 누가 나쁜 사람이야? 딱 선악으로만 구분해요. 혹은 이 일을 하면 좋아, 나빠? 이럴수록 우리가 좀 어리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성숙하고 좀 더 깊이 있는 어떤 그 철학적 사고를 하게 되면요, 이익이 되고 손해가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선과 악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살아가는 의미,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기 분야 최선을 다하는 이런 사회 공동체적인 모습을 떠올려야 되는데, 단순하게 선, 악, 이해 이렇게만 구분하고 있는 것,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현대사회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지금 이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 이걸 누가 보여준다? 달인이 보여준다. 자, 그리고 서류에 대해 가지고, 자아는 자신의 판단 행위의 기준이자 우리 사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믿음을 보여주는 서류이지만, 문전수는요, 신뢰할 수 없다. 왜 그러느냐? 자신의 아내가 죽었는데 사망신고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자신의 아내는 살아있는 것처럼 돼 있어요.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세상이면서 우리 사회는 거대한 부조리함을 갖고 있다라고 불신을 드러내는 거죠. 참고로 여러분들, 우리 사회는 정말 공정하고 믿을만하고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사회인가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아니라고 할 거예요. 저도 그래요. 이게 이 운전수의 이런 말을 통해 가지고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서로는 믿을 수 없다. 어제 저녁인가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그 2월 7일자로 2월 8일자구나. 그게 발표가 됐대요. 그 이번 중등 임용고시 그 합격자 발표가 났는데, 그 체육 과목에서 어떤 합격자가 처음에 합격했다고 통지를 받았어. 나중에 보니까 다시 불합격했다고 재통지가 온 거야. 그러니까 니들 같으면 어떨 것 같아? 이거 1년, 길게는 뭐 몇 년 공부해가지고 되게 체육을 잘 뽑지도 않아. 공부했는데 합격했대. 천당과 지옥 왔다 갔다 한 거지. 떨어졌다고 했다가 붙었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붙었다고 했다가 바로. 근데 이것도 행동착오로 실수로 인해가지고 합격자한테 다시 또 불합격했다고 또 통보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육청을 못 믿겠다. 교육청도 못 믿겠고, 우리나라의 어떤 그 선발 방식도 못 믿겠고, 이런 것까지 지금 계속 커져나가는 거지. 우리 막 이런 말 하잖아요. 막 연예인들 큰 사건 하나 터지면, 이제는 국민들도 좀 내성이 생겨가지고, 와, 그러면 뭘 덮으려고 하나 보다. 예전에 그런 게 있었거든.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BBK 관련돼 가지고 그 수사 발표가 있는 날 정우성, 이지아, 서태지 사건이 터져가지고 그게 되게 웃긴 사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그 실시간 검색어 1위가 이명박 BBK가 나와야 되는데 뭐 정우성, 이지아, 서태지, 정우성을 알고 있었나 막 이런 거 다 터져가지고 그러니까 연예계 뉴스가 이런 정치 어떤 뭐 법조계 뉴스를 덮어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일단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는 믿을 수 없다라는 인식이 팽배 있는 것. 이것을 누구? 여기 있는 운전수를 통해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참고를 아시면 돼요. 자, 오른쪽에 있는 문제 여러분들 풀고 나중에 선생님한테 질문하시고 나-2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기임의 성격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달인이 담은 것들을 다시 꺼내놓으며 왜 꺼내놔요? 이거 내가 다 가져가면 안 되지. 아니야. 반절만 내 것인 걸 하면서 모두 내 것이 아니다. 반은 누구 거다? 장한 거다. 라고 양심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 불 꺼보려고. 뭐 이따 있어 불 꺼보려고. 여기서요. 반절만 내 것인 것을 가지고 여기서 장의 이타적인 면모가 드러난다? 하면 이거 맞는 설명일까요? 틀린 설명일까요? 이타적인 게 뭐냐면 타인을 이롭게 하는 거야. 나를 이롭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야. 이타적인 것인가? 라고 말하면 아니라고 해야 돼요. 만약에 기임이 떠나면서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 내 것마저 장을 다 남겨줘. 그러면 이타적인 게 되겠지.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원래 내 것만 가져가는 것, 그건 양심적인 수준 끝이에요. 여기 이걸 가지고 예전에 이타적이었다 해가지고 되게 많이 좀 항의를 하고 학생들이 맞잖아요. 라고 우겼지만 결국은 답이 아닌 것, 이타적이진 않아요. 양심적에서 끝내셔야 돼요. 자기 것만 가지고 하는 것. 자, 달인. 둘이서 함께 쓰던 물건은 어쩌려고요? 반절로 나눌 수도 없잖아요. 장과 운전수 손수레 상자를 싣고 창고 안으로 들어온다. 운전수, 우리 트럭에 상자들을 다 옮겼어. 그런데 너희는 짐도 안 싸고 뭐랬지? 장, 짐이라니? 그렇게 됐어. 그래서 짐이라니, 장은 뭐 하는 겁니까? 기임에 떠나다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상황. 이강백이 각작품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요. 선생님 어쩔 수 없이 되게 철학적이고 어려운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게 돼요. 거의 이런 느낌이야. 어린 왕자 읽는 느낌. 어린 왕자가 이 내용을 해석할 때 어디까지 해석해 들어가냐에 따라 가지고 되게 깊이가 달라지는 작품이거든요. 이 작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장이 기임이 떠나다 사실을 모른다. 또는 기임은 장 모르게 창고를 떠나려고 했었다. 이런 말들이 전부 다 정신과 육체라는 존재를 여러분 살펴본다면 아까 삼지적인 존재라고 했죠. 뭘 의미하는 거냐? 바로 우리의 육체라는 것은 끊임없이 뭐 하고 싶어 하는 겁니까? 윤리 도덕이라는 관념 속에서 벗어나서 편안함을 추구하려고 하는. 여러분 자꾸 내 몸이 통제받기 시작하면요. 뭐 하기 시작해요? 그곳을 벗어나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를 갖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학교에 뭐 몇 시까지 와라. 그리고 반드시 쉬는 시간 종이 울리면 교실에 앉아 있어라.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다 이 내 육체에 통제받고 있는 거잖아요. 행복해요? 편안합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임은 이 창고라는 공간 쪽에서 벗어나서 편안함을 추구하는 욕구입니다. 그리고 지금 얘는 자기 원래 일이 뭐야? 창고를 지키고 물건을 이렇게 실는 거거든? 근데 달인이라는 사랑을 찾아서 떠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기임이라는 존재는 어떤 개인의 행복과 편안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신을 통제하고 있는 공간을 벗어나려는 욕구를 지는 우리의 육체. 그래서 사람은요, 쾌락이라는 걸 추구하잖아요. 쾌락이 두 가지가 있죠. 정신적 쾌락과 육체적 쾌락. 여기는 기임은 육체적 쾌락을 찾아 떠나는 거예요. 그렇게 됐어. 오늘 나는 이 창고 속을 떠난다고. 정말 가는 거야? 이렇게 갑자기 미안해. 그런데 막상 떠나려니까 조금은 서운하군. 창고 안에 들러보면 너하고 여기서 얼마나 살았더라? 몇십 년은 훨씬 더 될 거야 아마.
그래, 우리 철부지 시절부터 이 창고지기였어. 언제나 너는 나를 고맙게도 보살펴줬지. 날 의부덤이라고 미워했으면서 뭘 하면서 이제 의부덤이라는 표현은 항상 기임에게 잔소리하는 자항의 모습을 비유한 표현으로 이때 잔소리라는 것 뭐 하는 거예요? 육체가 게으르면 게으를수록 항상 정신이 뭐합니까? 나 이러면 안 되라고 끊임없는 자신에 대한 질책이죠. 이것을 뭐처럼? 의부덤이. 좋은 비유 표현은 아니에요.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문학에서 어떤 사람을 빗대가지고 뭐 호라비, 호러미, 의부덤이 막 이런 식으로 빗대버리면 그런 사람은 다 그런 성향을 지닌 걸 우리가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왜 예전에 그거 있었잖아요. 헨젤과 그레텔 후쿠선장. 좋지 않은 작품이다. 왜 했더니 헨젤과 그레텔의 마녀가 절름발이었고 후쿠선장이 또 팔 하나가 없어요. 그럼 아이들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몸이 불편한 분을 보고 악마다, 악당이다, 마녀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해서 그런 걸 좀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하죠. 의부덤이 하게 되면 전부 다 이런 사람들은 나쁜가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조심해야 되고 진짜로 미워한 건 아니잖아. 나도 알아. 제발 가지 마라. 이 창고도 나도 전혀 달라진 게 없잖아. 그건 안 돼. 이 창고는 더 이상 내가 살 곳이 아니야. 남자들끼리 헤어지면서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시간이 없어. 나 먼저 트럭에 가서 있을 테니까 너희는 어서 짐 싸들고 나와. 다림이 노쇠 국자로 소리나게 두드리고 그만하고 서로 자기 물건들이나 골라봐요. 자, 기미 장의 포옹을 풀며 난 내 물건을 잘 모르겠어. 군뱅아 내가 골라줘. 자, 장의 별명들이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장의 별명 군뱅이. 앞에 하나 있었죠? 장의 별명 중에. 우리 그 36쪽에 나다실 바로 위에 군뱅이 양반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게 다시 한번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군뱅아라고 또 부르기 시작합니다. 군뱅이는요 상당히 느린 매미 유충이죠. 그러면 군뱅이라는 이 별명을 통해 가지고 장의 성격이 나타나는데 어떤 면모? 매사에 꼼꼼하여 일처리가 느린 면모를 보여주는 장의 성격 군뱅이. 자, 그러다 장이 아니야 쓸만한 게 있거든 모두 내가 가져. 기임은 너는 이 창고 속에서 혼자 살 텐데 하면서 서로를 배려하고 염려하는 태도가 나타납니다. 즉 둘 사이에는 뭐가 있었어요? 물론 티격태격도 해왔고 한 사람이 떠나긴 하지만 두 사람의 사이에는 우정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내 걱정 말고 어서 먼저 골라봐. 그리고 너한테 줄 게 있어. 침대 밑에 상자들 중에서 화려한 색깔의 수를 찾아내서 너의 생일날 주려고 두었던 건데 헤어지는 날 선물이 됐군. 그리고 선물을 받아 몸에 대보고 근사한데 이때 다링이 좋은 건 이 속에 다 있잖아요. 이거 가져가도 돼요? 라고 여전히 다링은 배려 없는 태도. 그러다가 이제 중요한 물건 나옵니다. 안 돼, 그건 손대지 마. 가져가요. 이건 뭐죠? 북어대가리죠. 자, 이 북어대가리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을 텐데 일단 여기서는 바로 장이 술을 마신 기임에게 북어국을 끓여주던 재료로 여기까지는 그냥 무슨 의미냐?
표면적 의미예요. 사전적 의미고. 그러니까 북어 대가리를 가지고 북어국을 끓이기 때문에 북어국에 재현한 점에서는 아직까지 큰 특징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북어 대가리의 의미가 하나 둘씩 더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요거 여러분 좀 기다리셔야 돼요. 미리 얘기하면요, 북어의 대가리만 남은 겁니다. 그럼 뭐 한 겁니까? 바로 머리만 남아있고 북어의 몸뚱아리는 좀 없는 상태예요. 이거를 가지고 이제 본격적인 얘기가 좀 이따 시작될 거예요. 자, 이 북어 대가리죠? 그거 가져가세요. 꼭 필요할 겁니다. 다리 북어 대가리. 이게 왜 필요한지 두고 보면 알게 될 거야. 나 너한테 이것밖에 줄 게 없군. 내 생각이 날 거야. 항상 곁에 두고 보라고 하면서 북어 대가리를 주고 갑니다. 그래, 언제나 내 곁에 두고 볼게 해서 드디어 기임은 떠나게 됐고 자항은 남게 됐고. 자, 그랬을 때 핵심 정리 1번 보세요. 현실을 대체하는 자항과 기임의 태도. 둘은 상자를 나르는 일을 반복적으로 했던 창고안의 삶을 살고 있었는데 자항은 그냥 남기로 했고 기임은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자항은 자신이 주어진 일에 책임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마음 때문에 자신의 책임을 계속 다하려고 남아있는 것이지만 기임은 그동안 대충 일하면서 항상 창고 밖의 삶을 동경해왔습니다. 자신의 본분을 다하지 않고 안 되겠다. 자신의 쾌락을 찾아서 창고 밖으로 나가기로 결심했죠. 그랬을 때 창고를 떠나기로 한 기임의 선택을 보시면요, 창고 안에서는 막연하게 창고 밖을 동경했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창고 밖도 결국 이 작품에서 운전수가 지금 창고 밖에서 상자들을 세상으로 운반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운전수도 뭘 얘기합니까? 창고 밖에서도 세상은 믿을 수 없는 곳이야. 소리도 못 믿고 이 사람들은 서로 대화 한 번 안 나누고 살아가를 통해서 암시하는 바가 있죠. 그러면 이 작품에서 창고 안과 창고 밖이란 공간을 봤을 때, 자, 창고 안이란 공간은 어떤 공간이에요? 폐쇄적인 공간이고, 항상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그럼 창고 안을 떠나가지고 어디로? 창고 밖으로 나가려 하죠. 근데 창고 밖도 결국은 누구를 통해 가지고, 참고로 이거는 자항과 기임의 삶을 통해서 보여준다면 창고 밖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뭐하고 살아갑니까? 이 부속품처럼 살아가고, 서로 단절된 채 살아가며 큰 희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누구를 통해서? 운전수를 통해서. 그럼 뭘 암시해요? 기임은 창고를 떠나서 창고 밖으로 나가도 결국 부속품처럼 단절해서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의 모습 때문에 희망을 느끼지 못하고 뭐 할 것이다? 기임은 절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거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작품에서 자항과 기임, 첫 번째입니다. 일단 서로 가치관이 달라요. 자항은 맡은 바 책임을 다해야 돼. 성실하게 살아야 돼. 기임은 나 그런 거 너무 싫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 거야. 그래서 인간의 관념적인 정신, 인간의 물질적인 육체를 상징하면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의 몸과 정신은요, 항상 이렇게 같이 붙어 살아왔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항과 기임이 오랜 생활했다는 것은 우리의 정신과 육체가 있는데, 이때 정신은 우리의 본질적인 자아, 육체 우리의 현상적인 자아, 이렇게 분리시키기 시작하면 아주 재밌고 어렵고 골 때리고 변별력 쫙 깔아지는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죠. 뭐야? 바로 여러분들 정약용의 수오제기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선생님 강의 올려놓은 강의 목록에 보시면 수오제기 강의 있어요. 여기 보면요, 나를 지키는 집에 대한 이야기해서 수오제기라는 수필이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나가 둘로 나뉘죠. 하나가 내가 지켜야 할 본질적 자아가 있고, 겉으로 내가 살고 있는 현상적인 자아가 있다. 이렇게 자아가 둘로 나뉘는 것. 자아과 기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정신과 육체를 상징하면서 두 개의 자아를 얘기하는 자아과 기임이죠. 그래서 이것들은 서로에게 애정을 가지면서 우정을 끈끈이 유지했다는 것. 참고로 뭐합니까? 우리의 정신과 육체 혹은 본질적 자아, 현상적 자아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자꾸 도망가려고 하지만 결국은 뭐하게 됩니까?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자아를 지키려고 노력을 해왔고,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 더 나가면요, 윤동주의 시 보면 우리 문화특강할 때 했던 시예요. 쉽게 쓰여진 시. 여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나아가 두 개로 나뉘죠. 참된 자아와 부끄러운 자아. 두 자아가 뭐 하게 돼요? 화해를 하게 돼요. 요거는 이 자아가 서로 지킴, 이런 관계를 보여주는 게 뭐다? 두 자아의 우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작품들과 이 작품의 차이. 이 작품들은 모두 부끄러운 자아가 참된 자아를, 참된 자아가 부끄러운 자아를 서로 손을 맞잡고 화해해서 같이 있게 됐어. 여기도 마찬가지야. 현상적인 자아가 내 본적 자아를 지켜서 함께 있게 됐어.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됐어요? 두 자아가 분리된 채 육체적인 자아는 정신적 자아를 떠나가게 된 상황. 여기는 분리로만 끝나버립니다. 여기는 뭐 하는데? 화해와 만남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하게 되는 모습? 현대인이 어떻게 살아가는 모습? 내가 원하는 모습과 내 현재 모습이 분리된 채 살아가는 그 괴리 속에서 힘들어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여기는 분리로 끝나요. 우리가 뭐 소설 같은 거 보면 이런 것들 있잖아. 만남 이별, 만남 이별, 만남 이별 했을 때 끝나는 게 만남이면 행복한 결말이고 이별이면 불행한 결말이잖아요. 여기서 왜 이렇게 헤어지는 불행한 결말로 처리를 했느냐? 현대의 사회의 모습을 씁쓸하게 보여주려다 보니까 두 자가 결국은 헤어진 상태로 끝나는 걸로 작품을 제시한 겁니다. 이 작품 얘기하면서 선생님이 쉽게 얘기하실 수가 없어. 왜? 작년에 이 북어대가리 재생에도 마찬가지고 출제되는 패턴 보니까요, 그냥 하나의 희곡을 가지고 그냥 짤막짤막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라 이런 철학적인 질문에 대한 문제가 나왔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수업을 좀 깊이 들어가서 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나중에 제가 또 이제 계약을 하고 또 시험 전에 다가오면 이 북어대가리에 대해서 또 반복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때 좀 더 쉽게 해드릴게요. 그렇죠? 여러분 이해하기 편하게. 자, 넘어가겠습니다. 어디로 가느냐? 나다시 3. 창고 밖에서 트럭에 재촉하는 경음기 크라시 소리죠. 그러니까 올린다. 다리건 서둘러서 물건들을 담요에 담는다. 다리. 무슨 뭐나 부른 것 같은데. 판촉도 들려 이제. 아버지가 재촉해요. 상자와 담요를 들며 어서 들고 나가요. 뒷가방을 들고 자항에게 그럼 잘 있어. 마지못해 잘가 가서 행복해. 기임과 달인 창고 밖으로 나간 다음 자항은 북어대가리를 식탁 위에 놓고 떠나는 기임을 바라본다.
창고 밖에서 창고 문 앞에서 자항과 기임의 외치는 소리가 들린다. 기임이 이 창고 앞의 상자들은 어쩔 거야? 참고로 지금 태장 한 채 소리만 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자기는 이미 떠날 건데 혼자 남겨진 자항을 배려하기 위해서 이 상자 어떨 거야? 내가 좀 옮겨주고 갈까라고 여전히 자항은 기임은 물론 떠나긴 하고 있지만 자항에 대한 배려, 우정의 마음이 남아있다는 걸 확인하시고 괜찮아, 나 혼자도 할 수 있어. 그 다음 보겠습니다. 마지막 대단원. 희곡의 구성 단계 그때 말씀드렸죠. 발단, 전개, 절정까지 쫙 올라가다가 결말하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강 대단원으로 서서히 내려온다는 것. 알겠죠? 이중대 삼각형 모양이 나와요. 마지막 대단원입니다. 창고 밖으로 떠나는 것이 즐겁다는 듯이 기임의 환호성이 들린다. 트럭 운전수와 다행히 웃음소리도 들린다. 잠시 후 트럭이 경운기를 울리며 떠나가는 소리가 들린다 하면서 이때 기임의 환호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트럭 운전수와 다행히 웃음소리라든가 경운기를 울리며 떠나가는 이 트럭 소리 같은 것들 있잖아요. 자, 이런 시끄러운 소리들 전부 다 그 뒤에 보시면 창고는 조용해진다 해서 창고 안에 조용함과 대조적인 그런 청각이죠. 그랬을 때 뭐하기 위해서 이런 시끄러운 소리는 창고 안의 조용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로 쓸쓸함을 강조하려고 대조적인 두 가지의 소리 양상을 보여줍니다. 그만큼 혼자 남겨진 누구 자항의 쓸쓸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앞에 있는 기임의 환송 소리, 그 다음에 웃음소리, 그 다음에 트럭이 돌아가는 소리. 장, 식탁 앞에 앉아 힘없이 주저앉는다. 늙고 허약해진 모습이다. 그는 식탁 위에 놓여있는 북어대가리를 물건을 바라본다고 설명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자신의 신념에 회의를 느끼고 혼란에 빠져 방향성과 실천력을 상실한 자항의 모습을 보여준다. 자, 보세요. 머리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몸뚱아리가 없어요. 그랬을 때 일단 머리만 남아있다는 건 뭐야? 바로 쓸쓸하고 허무함을 의미하고요. 조심해야 되는 게 몸뚱아리가 없는 거랑 머리만 남은 거랑 같은 말이잖아요. 근데 머리에 주목했고 몸뚱아리에 주목했다는 게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머리에 주목한 거 뭐냐? 결국은 뭐 하는 거야? 머리만 남아있는 거야. 몸은 떠나가고 혼자 남겨진 거야. 그래서 나는 뭐한 존재야? 쓸쓸한 존재야. 마치 누구처럼? 지금 자항처럼. 기임은 떠나갔고 운전수도 떠나갔고 다 떠나가서 혼자 남겨진 상황이잖아. 혼자 머리만 남았다. 그래서 쓸쓸함. 아무도 없네? 허무함. 누구를 비유한 겁니까? 현재 자항의 처지를 비유한 거. 머리만 남아있는 모습. 거기에다가 기임이 떠나갔기 때문에 이제 몸뚱아리가 없죠. 그럼 뭐 하게 됩니까? 자기 혼자서는요 이제 일할 이욕이 없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내가 뭘 해야 되지라고 실천력을 상실한 모습입니다. 앞으로 육체의 기임이 떠나갔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실천력과 방향성을 상실한 모습 각각 나눠서 이해하셔야 되고 결국 북어대가리는 자항과 어떻게 되는 소재? 동일시 되는 소재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자항은 한 번 더 나가면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바로 우리 지금의 모습. 실천력이 없는,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될지 방향성을 모르는
가끔은 쓸쓸함 느끼고, 왜 쓸쓸함 느껴? 사람들과의 단절 때문에. 쓸쓸함 느끼고 있는 현대인의 모습까지 더 나아가시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결국 이 작품의 북어대가리는 1차적으로 자한과 동일시되고, 다시 한번 2차적으로 실천력을 상실한 쓸쓸한 현대인의 모습을 상징한다. 뭐가? 북어대가리다. 자, 그리고 A 부분, 중요한 부분 나왔습니다. 자항의 독백 부분. 그래, 나도 너처럼 머리만 남았군. 북어 대가리만 남았듯이 나도 기임을 잃고 머리만 남았군. 나도. 그 다음에 그저 쓸쓸하고 허무한 생각으로 가득 찬 머리만, 여기에서 머리만 남았다는 것은 쓸쓸함, 허무함의 정서와 연관되어 있고, 두 손으로 북어대리를 집어 얼굴 가까이 마주보며 말해보렴. 내 눈엔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 그토록 오랜 나날 나는 이 어둡고 조그만 창고 속에서 행복했었다. 창자들을 옮겨오고 내보내며 내가 맡고 있는 일을 성실하게 잘하고 있다는 이 뿌듯함. 그게 내 삶을 지탱해 왔었는데. 그러나 만약에 세상이 엉뚱하게 잘못되고 있는 것이라면, 그동안 자신의 신념대로 성실히 살아왔는데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엉뚱하게 잘못된 세상이라면 드디어 뭐 하기 시작하는 거냐? 의심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바로 자신의 신념과 태도에 대한 의심을 품기 시작합니다. 의심. 그렇다면 내가 이 창고 안에서 이 성실함이라는 이 태도가 무슨 소용이 있는 거지? 라고 뭐 하는 부분이냐? 바로 이 자항의 독백은 내적 갈등을 보여주는 장치로, 자, 일단 중요한 게 이겁니다. 내적 갈등은요, 혼란스럽고 의심스럽고 망설이는 감정들이 복합된 게 내적 갈등이에요. 이거를 잘 보여주기 위해서 일단은 첫 번째 보이는 게 뭐야? 바로 말줄임표를 사용했다는 것. 중간중간 보시면 쓸쓸하고 말줄임표, 가득 찬 말줄임표, 머리만 말줄임표. 자,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 이 말줄임표를 아주 적절하게 사용한 작품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김소월의 가는 길이란 시가 있습니다.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그냥 갈까, 그래도 다시 또 한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는 말줄임표. 김소리 씨의 말줄임표는 지금 떠나가는 상황 속에서 뭐하고 있는 태도냐면 화자의 망설임을 보여주는 말줄임표의 효과적인 활용. 요거는 유사해요. 근데 이호철의 나상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 작품에서 형과 동생의 밤에 서로 곁에 누운 다음에 형이 야 춥다 야 뭐하다 하면서 말을 자꾸 거는데 동생은 계속 말이 없이 뭐로? 말 없음 표로 처리를 해요. 이거는 뭐냐? 바로 의도적으로 동생의 말을 생략해서 단순하게 그냥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말 없음 표이지 여기에서는 뭐가 없어? 망설임이라든가 혼란스러움이라든가 이런 내적 갈등의 그런 말 없음 표는 아니에요. 결국 어디에는 가는 길에는 내적 갈등이라는 게 존재하는 말 없음 표이지만 나상에는 그런 내적 갈등이 없는 말 없음 표라는 거. 이 차이점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일단은 뭐 했습니까? 1차적으로 독백에서 의심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이 중간에 틈을 두고 북어대가리야 왜 말이 없냐? 멀뚱멀뚱 바라만 볼 뿐 왜 대답이 없어? 식탁에 놓고 아니야 내 의심은 틀린 거야. 뭐 하기 시작합니까? 그동안 가졌던 자신의 회의를 다시 돌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하는 거? 다시 마음을 다잡고 혹은 마음을 고쳐먹기 위해서 그래서 자신의 원래의 본분에 충실하려는 의도로 아니야 내 의심은 틀린 거야. 창고 독서실이야. 비유할게요. 그리고 거기에 내가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기밀한 내가 나가려고 해. 스마트폰에 손이 가. 혹은 한 10분만 엎드려서 좀 자다가 공부해야지 자꾸 지금 몸이 지금 나태해지려고 하고 있어. 그런데 내 정신말은 공부해야지 이럴 때가 아니야. 라고 하다가 드디어 뭐 해버립니까? 내 몸이 완전하게 지금 뭐한 상태예요. 이제 이 창고를 빠져나간. 그러니까 몸은 여기 남아있지만 뭐한 상태야? 정신만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 속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렇게 힘들게 열심히 공부해서 과연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고 있으면 내가 나중에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대학을 나왔다 치자. 그걸 나중에 내가 펼칠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런 식의 의심이 중간중간 들 때가 와요. 그러다가도 뭐 하게 됩니까? 아니야. 그래도 열심히 하다 보면 이 노력은 배신하지 않을 거야. 라고 자기를 다잡는 그런 말투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덜렁 남은 머릿속의 생각만으로 세상을 잘못됐다고 판단해서는 안 돼. 라고 의식을 전환시키죠. 손수레 실린 상자를 서류와 대조하여 혼자 쌓기 시작합니다. 제자리에 상자들을 옮겨라. 정확하게 쌓아. 틀리면 안 돼. 단 하나의 착오도 없게. 절대로 틀려서는 안 된다.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냉철하게 자기를 이제 혹독하게 다스리면서 다시 기계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정도로만 내 의심은 틀린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전환했다는 건 뭐예요? 잠깐의 의심으로 끝났을 뿐 결국 이 작품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신의 삶에 성실하던 자항이 기임이 떠난 후 회의감을 가졌다가 다시 바로 성실한 데서 돌아와 버립니다. 잠깐의 의심으로 끝나요. 이거는 뭘 보여주느냐? 바로 우리가 의심만 했지 냉철한 반성을 하지 않은 상태. 그래서 다시 또 뭐로 돌아가요? 원래의 자신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건 뭘 보여주느냐? 기계적인 반복을 보여줍니다. 냉철한 반성 없이 다시 원래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기계적인 반복.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 왜 자항이 삶과 세계에 대한 냉철한 반성을 할 수가 없느냐, 그 이유. 바로 자항은 분업화된 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에, 한 개인이 부속품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뭐 하는 것이에요? 사회, 즉 세계 전체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냉철한 반성을 못하는 거죠. 예전에 이런 게 있었어요. 교육 하나만 얘기 드릴게요. 교육의 이론을요, 계층 재생산 이론으로 본 게 상당히 지배적이고 지금도 많이 통용되고 있는 교육 사역 이론 중에 하나예요. 이건 뭐냐? 교육이라는 것은 그 계층을 다시 재생산시키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다. 자, 상류 문화가 있습니다. 하류 문화가 있어요. 자, 경제적으로 하류층의 사람들은요, 하류 문화를 누리며 살아가요. 경제적으로 상류층의 사람들은 상류 문화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럴 때 중요한 건 뭐냐? 교육은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추냐면요, 상류 문화에 포커스를 맞춰서 수업을 가르칩니다. 음악 시간 여러분들 트로트나 대중가요 배웁니까? 클래식을 배워요. 상류 문화예요. 그리고 국어 시간에 사용되고 여러 가지 표현이라든가 어휘가 전부 다 뭡니까? 표준어, 문법에 맞는 기준에 맞는 그런 어휘를 사용하잖아요. 근데 집에 가보면 막 사투리 쓰고 있는, 그지? 할머니, 할아버지, 가족들 막 이렇게 살고 있는 그런 하루의 언어는 학교에서는 통용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류 문화 속에서 상류 문화에 익숙한 아이들이 상류 문화를 다룬 학교 교육에 유리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상류 문화의 경제적인 뒷받침 위에 가지고 결국은 상류층에서 상류층이 나온다. 계층에서 용이 못 나온다. 이게 바로 계층 재생산 이론이에요. 물론 아닐 경우도 있죠. 근데 상당수는 이게 맞아떨어진다고 봐요. 무슨 얘기냐면 열심히 공부를 해도 결국은 얘네들이 이길 수가 없을 거야 라고 의심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사회 전체가 어떻게 굴러가는지에 대한 냉철한 판단을 아직은 못한다는 얘기예요. 왜? 자기는 뭐이기 때문에 현대사회의 부속품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이거를 뭐해서 이 작품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 뭐 쓰거나 하지 마시고요. 그냥 참고로만 들어보시면 돼요. 그럼 결국 이 작품에서 작가는 뭘 말하고 싶은 것이었을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말, 현대인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다. 핵심이에요. 현대인의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느냐? 첫 번째, 익명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했다. 그래서 이 작품에는 특정한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 성씨, 별명, 직업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이름을 대신한다. 두 번째, 현대사회의 사람들은 전부 다 단절된 채 살아간다. 서로 소통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현대사회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간다? 무책임함. 또는 욕심. 속에 살아간다. 이건 누굴 통해서? 우리가 다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현대사회의 사람들은 전부 다 뭐처럼 살아간다? 부속품처럼 살아간다. 이것은 여기 나와 있는 이 직업을 통해서, 그러니까 창고직이건 운전수이건 각각 자기 직업에만 충실할 뿐이지, 혹은 뭐한다? 전체에 대해서는 반성하거나 냉철하게 따져볼 수 없는 그 현대인의 모습을 잘 보여주죠. 결국 현대인의 어떤 모습? 생명력과
주체성, 냉철한 판단력을 뭔 모습? 상실한 모습. 그래서 튀어나오는 작품이 첫 번째가 최승호의 북어. 라는 작품 속에서 이거는 소재의 유사성 때문에 일단은 연관성 있는 상호 테스트 작품이에요. 북어. 뭐 하지 못하는 바로 현대사회의 부정부패함과 타락상을 비판하지 못하는, 즉 말을 할 줄 모르는 현대인의 모습을 말라비틀어진 북어의 혀에다가 빗댄 그런 작품 하나. 두 번째가 최승호의 이 아저씨 여기서 히트 치는 거야. 아마존 수족관. 아마존 밀림에 살고 있는 열대어들이요, 수족관에 갇혀있더니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본래의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바로 현대인들이 얼마든지 다양한 꿈을 꾸고 얼마든지 창의적인 현대인들이 이런 일상 틀을 가져놨더니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모습. 그래서 아마존 수족관은 생명력을 잃어버린 현대인의 모습. 보여주는 작품. 그리고 세 번째가 준비 다 할 거예요. 김광규의 대장간의 유혹. 무가치하고 가치가 없고 일회적인 현대인의 모습을 나타낸 시 김광규의 대장간의 유혹. 다 알려졌고요. 그 중에 우리 김광규 대장간의 유혹을 좀 쉬었다가 우리 43쪽에서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국 작품으로 넘어가게 될 거예요.